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를 역임하신 사이언스 리퍼블릭의 원종우 대표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시죠. 네, 두 분 뭐 과학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두 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참가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모 관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인 4,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에 모시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다시 한번 입장료 얼마라고요? 성인 4,000원, 어린이 청소년 2,000원입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예상되시죠? 오늘 분위기 토크 콘서트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으로 원정우 대표님.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 8년 동안 해왔고요. 이정모 관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런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래인재 토크 콘서트는 사이언스 리퍼블릭의 원종우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Q&A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원종우 대표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제목이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실패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실패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죠. 실패 다 해봤죠. 저는 그 실패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실패는 고등학교 떨어진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지셨다고요? 네, 고등학교 떨어졌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넣으셨길래 떨어지셨습니까? 공고고등학교를 지망했다가 네. 떨어지고 인문계 갔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고가 훨씬 더 가기 어려웠던. 저 관장님 때고요. 10년 정도 알았는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지금. 재수는 안 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교 떨어지고 대학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는 1년 정도 떨어지고요. 제가 한 번에 성공한 거는 군대 가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죠. 군대만 한 번에 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갔던 군대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네. 다 떨어지고서 갔던 모든 것들은 결국 저한테 행복을 많이 가져다 줬죠. 그러니까 실패할 때는 되게 아쉬웠었는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그 실패가 나를 무슨 디딤돌 이런 걸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자들도 되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과학에서 실패는 뭐 소위 병가지상사라는 말을 쓸 정도로 네. 너무 흔한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사실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데도 실패하고 가설에 따라 실험하는 데 실패하고 심지어 자기가 실험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실패해요. 겨우 분석해서 논문 쓰는 데도 실패하고 겨우 논문이 나간 다음에도 남들이 내 논문을 읽게 하는 데도 실패하죠. 매일 실패하다가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게 바로 이제 과학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실패에 얼마나 익숙하냐가 바로 이제 과학에 내가 얼마나 발을 잘 들여넣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면 연구비를 받는데도 실패해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 주로 후진국이 그렇죠. 후진국 시절에는 우린 좀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지금? 그럼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후진국이었잖아요. 근데 후진국의 좋은 전략은 뭐냐면 빨리 베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걸 유학 가서 얼른 그날 베껴가지고 쫙 쫓아오는 거죠. 우리 거기 성공했죠. 후진국에서 급격하게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실패했어? 연구비 주지 마. 실패해서 빨리 나가고 그 자리 딴 사람이 줘였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남한테 베껴올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잘 베낀 나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됐어요. 오히려 실패를 더 추천하고 그다음에 실패해도 되는 연구비들이 아예 책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옛날만 해도 사실은 불과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실패가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과학계도 지금은 또 많이 또 좋아지기도 했고 네. 또 오늘 이제 그 미래 인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다 보니 또 미래 인재가 되실 분들이 이걸 많이 보실 것 같고 아직 인재들이 아니신 거죠. 예, 미래 인재 이미 인재인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미래 인재가 되실 분들이
실패에 대해서 특히 과학기술 관련된 실패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사실은 좀 큰 얘기를 우리는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과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과학이 시작된 게 언제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대과학에 익숙하니까 뭐 대충 뭐 뉴턴 뭐 이런 정도 생각하기 쉽고 혹은 그 이후에 20세기 뭐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은 원시인들이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로마뇽인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손등에 우리가 이제 방역 조치를 통과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손바닥으로 옮겼습니다. 원시인들이 이제 동물들도 물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뭐 달 보고 우는 늑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저 달이 무엇일까, 저 별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까지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저 별을 보면서 저건 도대체 뭐지라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산을 보면서 저 산 뒤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관측 장비라든가 이런 혹은 뭐 축적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가 저기 저만큼 보이니까 해는 저 정도 크기겠거니 그 별은 굉장히 멀리 모래알 만큼 작으니까 저렇게 작고 땅바닥의 모래알이랑 비슷한 크기였거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계관을 지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신화라든가.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런 걸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설명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앞에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든 한번 설명을 만들어 붙여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과학이 서서히 시작된 게 아닌가. 현대과학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저 별과 자기의 관계를 따져봤을 거예요. 저 별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는 어떤 별이 더 빛났었는데,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는 하늘이 이런 모양이었잖아.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의 위치와 자기 자식과의 관계도 따져봤을 거고요. 저 별들은 얼마나 멀까?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은 뭐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씩 자세해지면서 뭐 별자리도 그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소위 이제 점성술이란 것도 나오고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와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는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큰 그림을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한 과학, 잘못된 과학, 그리고 폐기됐을 때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과학 중에 하나가 바로 천동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혹시 정말로 지구가 둥글다, 아니면 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시나요? 지금 당장 이제 역시 지금 돌고 있군. 못 느끼죠. 만약에 저 둥근 지구에 내가 올라 있고 자전하면서 더 공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멀쩡하게 서 있겠어요? 뭔가 꽉 잡고서 버티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아침에 보면 해가 떠오르고 뭐 저녁에 진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우주의 중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천동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딴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동해안에 가봤어요. 그 정동진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 많이 가냐면 저 가봤거든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굳이 제 딸이 고3 올라가면서 저걸 가겠대요. 왜 사람 많을 텐데 왜? 그러니까 다 친구들도 간다는 거예요. 갔죠. 저는 거기 가면 청춘 남녀들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새해도 뜨거운 사랑하자. 뭐 다짐할 사람 많을 줄 알았더니 딱 두 부류예요. 예비 중3과 부모님. 또 다른 사람들은 예비 고3과 부모님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투지가 불타요. 다짐. 새해는 정말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런 거죠. 딱 해가 보입니다. 딱 해가 보이면 모든 부모님이 소리치세요. 영희야, 철수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네가 왜 특목고에 가야 되는지, 네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막 이런 말. 환상 다 깨지는데요 지금?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영희야 철수야 떠오른 태양을 보거라 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부모님도 철수야 영희야 지금 우리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 기울고 있는 게 느껴지니?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천동설주의 우주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지동설이 맞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언어로 표현하는 건 완전히 천동설주의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직관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고요. 자연스럽게 예. 내가 되게 솔직한 거죠. 내가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또 그게 부끄러울 필요도 없는 게 이 천동설주의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입니다. 그 유명한. 예, 철학하셨죠. 예, 뭐 조금. 예. 그러니까 그 철학 저 생물학 할 때,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가면 특히 왜 개론을 배울 때 전공과 상관없이 첫째 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합니다. 아니 따져보세요. 그 중학생들하고 황희정승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은 중학생들 아닐까요? 그렇죠. 중학생이 훨씬 많죠. 황희정승은요, 맹글로브 숲, 뉴질랜드, 맨델의 유목체 이런 몰랐습니다. 당연히 중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하고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지식을 치면 우리 발목도 못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교과서에 그가 등장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박사들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겠어요. 또 매년 수천 편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의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의 논리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식으로 치면 그분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천동설주의자 우두머리라면 천동설을 대충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논리가 있었겠죠. 그 논리의 시작점이 바로 이겁니다. 물, 불, 공기, 흙. 사원소설. 4원소설이죠. 지금 혹시 주기율표에 몇 개의 원소 있는지 아십니까? 110 모르겠네요. 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는데 한번. 예, 사실은 110대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103개였어요. 네. 근데 지금 118개입니다. 118개. 근데 실제로 자연에 있는 건 94개밖에 없어요. 95번부터 118번까지는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금방 사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명점 매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94개의 원소가 아니라 4개의 원소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 사람도 물불 공기로 되어 있고 이런 의자도 물불 공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불 공기에게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자리는 위에요. 당연히 우리 풍선 때문에 위에 올라가니까. 그 물의 자리는 어딜까? 그러면 아래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억지로 위에 공기가 있잖아요. 딱 뒤집어도 여기가 위에가 공기가 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공기의 자리는 물보다 위야. 얘가 풍선을 갖다 물에 억지로 넣어도 공기 자리는 자기를 찾아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이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액체입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전자에다가 물 넣고 막 끓이면 주중에 한 2, 3cm 정도는 투명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얗게 보이고 투명한 부분이 기체인 수증기고 하얗게 보이고 것은 액체인 이미 식은 액체인 김인 거죠. 근데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은 물일 거야. 가서 본 건 아니지만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왜 저게 공기라면 왜 굳이 비가 돼서 내리겠어? 저게 구름이 굳이 비가 돼서 내리는 이유는 물이 자기 자리인 공기의 아래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논리적이죠. 근데 불은 피워두면 또 항상 또 제일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불이 있고 그 아래에 공기가 있고 그 안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흙이에요. 흙의 자리가 위냐 아래냐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 사고 실험 해볼 수 있거든요. 호수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하늘에 향해 돌을 던집니다. 만약에 흙의 자리가 저 위쪽이라면 우리가 던진 돌은 하염없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돌은 어느 순간에 멈춰섰다가 공기를 뚫고
물을 뚫고 호수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이거 왜 그래? 돌의 자리는, 흙의 자리는 제일 아래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주의 구성이 사원소가 제일 아래 흙이 있고 그 위에 물, 공기, 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구성될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우주가 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딴 건 아니고 공이 가장 완벽한 입체란 거죠. 중심만 지나면 무수히 많은 대칭면과 대칭선이 생길 테니까. 자, 그러면 공처럼 생긴 우주에서 가장 위는 어디고 가장 아래는 어딜까? 그러니까 왜 양파 생각하면 양파 껍데기는 계속 한 번은 구르잖아요. 제일 위죠. 벗겨내면 그 아래가 있고. 그러니까 표면이 가장 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표면이 위니까 가장 아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긴 게 이제는 가장 아래인 중심에 지구흙 어스가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제 불들이 있다. 여러 개의 동심구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되게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이제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동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하게 실패한 과학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동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적 상식이 없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땐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 속의 한계 속에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정말 야 진짜 저거는 옳은 말이다라고 동의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비록 지금 폐기되긴 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과학이었다라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야, 천동설이 맞니? 지동설이 맞니? 그러면요.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봐요. 관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지동설이 맞죠.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아이들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또 하나는 책에서 봤어요. 야, 그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한 친구에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우리 선생님도 자기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책에서 봤다는 친구에게는 너 그 책 쓴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도 딴 책 봤겠죠. 한 거예요. 되게 솔직한 대답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우주 높이 쭉 올라가서 쭉 내려다봤더니 야, 저기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네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봐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다고. 근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이론이거죠. 게다가 우리가 땅을 이제 딛고 살고 있는, 발을 딛고 네. 살고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동설을 정말 눈으로 보려면 저 멀리 나가서, 근데 인간은 달을 넘어서도 아직 나가지 못했으니 그거를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측하고 관찰하고 해서 유추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지고.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과학 이론을 아는 비결은 뭐냐면 주워 들은 거잖아요. 남이 얘기한 거 혹은 뭐 책에서 본 거. 그래서 이러이러했다, 누가 이러이러했다더라, 누가 이걸 발견했다더라, 그래서 누가 증명했다더라, 그렇구나 하고는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과학의 훌륭한 점은, 그래서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또 프톨레마이오스적인 이런 소위 천동설이라는 관점이 뭐 2000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첨단 과학으로 계속 받아들여진 시기가 있다가 이제 이게 깨져나가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에 의해서. 코페르니쿠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에다 다 그냥 그 말을 붙여서 하죠. 예, 근데 저분이 폴란드의 주교의 매조카였어요. 그 당시 폴란드의 주교라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고 동시에 경제 실권자예요. 근데 자기 조카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유학을 보내겠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파도바 대학으로,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 대학은요, 교양학부거든요. 대학이 2년제였어요. 1학년 때 3과목을 배웁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요즘 대학으로 치면 글쓰기 배우는 거예요. 2학년 때 4과목을 배우는데 음악, 산수, 기하, 천문이에요. 널널했겠는데요, 학교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학년 때는 글쓰기를 배우고 2학년 때는 과학을 배운 거였죠. 과학과 수학을. 근데 이게 대학 과정이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문대학 가면 컬리지 오브 리버럴 아치잖아요. 네네. 리버럴 아치가 글쓰기하고 과학이었는데 이걸 마치고 나면 직업학교를 갑니다. 로우 스쿨, 그다음 메디컬 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든지
뭐 신학자가 되든지 법학자가 되고 이런 거였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거기서 천문학을 배우다가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야, 지금 이 양반은 뭐냐면 천동설을 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뭐냐면 태양하고의 지구의 자를 한번 맞바꿔 보는 거야. 그것만 바꿔도 이 우주를 똑같이 설명할 수 있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감히 그걸 책을 펴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메인스트림이었거든요. 내가 좀 자기 혹시 외삼촌에게 누가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뭐 천체의 회전에 네. 대화라는 책을 써내요. 근데 이 당시는 지동설 이야기하면 불태워 죽일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1543년에 책 나오자마자 1543년에 죽어요. 불태워 죽이면 당한 거야? 아니에요. 책 내자마자 아파서 죽었어요. 그런데 저 당시는 뭐 천동설 이야기만 불태워 죽였는데 이 책은 무려 70년이나 지난 다음에 금서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불태워 죽이면서 이 책은 금서도 만들지 않고 70년을 왜 가만뒀어? 사람들이 안 읽은 거 아닐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가 돼야지 이걸 금서를 시키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저걸 이해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또 나중에 그 파도바 대학에 이제는 수학과 교수가 돼요. 근데 그 당시 파도바 대학을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MIT를 합한 것만큼 권위가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에 수학과 교수라는 얘기는 그 당시 유럽 사람 중에 가장 천재였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수학과 교수의 연봉은 신학과 교수 연봉의 1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교수가 한 달 월급 갖고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생활이 궁핍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거예요. 갈릴레오 재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부의 천재예요. 책 쓰면 무슨 아내에게 바칩니다, 아버지께 바칩니다가 아니라 무슨 공주님께 바칩니다, 무슨 왕자님께 바칩니다요. 그러니까 뭐 사회 좋으니까 기분 좋아서 선물 주고 이러죠. 또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뭐 유학생들 오잖아요. 유학생들에게 하수치고 과외하고 그렇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온갖 계측기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팔고 그래요. 잘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걸 딱 듣고선 이제는 이제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책을 쓰려면 저기 원래 코페르니쿠스 책은 천동설도 설명할 수 있고 지동설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쓰려면 어떻게 돼요? 지동설만 맞다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1608년에 르페르시에라고 하는 네덜란드 안경공이 망원경을 발명해요. 그 다음에 이듬해인 1609년에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갈릴레오는 그 망원경을 구경도 못했어요. 소문만 들어요. 이렇게 생긴 망원경이 있대. 근데 멀리 있는 게 보이는데 소문만 듣고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망원경을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서 책을 내게 되는 거죠. 지난 2009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천문의 해였어요. 왜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냐면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지 400주년 된 걸 기념한 거예요. 아니 400년 전께 뭐가 대단하다고 400년 지난 다음에 유엔이 그걸 기념해를 정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이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한 거였어요. 그게 왜 대단하냐면 그 당시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전체를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성에 달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전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죠. 적어도 4개는 목성을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한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전에 천동설의 우주관이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그처럼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그렇죠. 목성, 토성, 천왕성, 양성 없었죠. 왜냐면 망원경 못 보이니까. 봤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던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보면 화성의 역행을 보여준 거거든요. 화성이 쭉 있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죠. 모든 전체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지? 이때 대부분의 과학자, 그 당시 철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못 본 척합니다. 나 설명 못 하겠어. 가만히 있을래. 이게 되게 편한 방법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에 실패하니까 못 본 척하는 굳이 거예요. 끼어들질 않는 거죠. 거기에. 자, 근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내가 봤거든요. 화성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윽박질러요. 여보게 김서방, 그게 말이 되나? 화성이 뭐 발이 달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다 뒤로 가나? 그럼 말도 안 되게 얘기하려면 찾아오지 말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세계관을 어긋나잖아.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한 600년쯤 지난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주전원이라고 하는 작은 원을 붙여요. 그러니까 주전을 돌면서 지구를 도는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화성 저 그림 그려져 있는 그렇죠. 저런 형태로. 그러니까 화성에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간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전원이라고 하는 작은 장치를 붙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생겨? 처음에 당황했지만 또 다른 장치를 붙여요. 점점 지구 중심의 우주에 관은 너무 복잡하지만 어쨌든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계속 설명하고 성공했던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요. 사실 그 주전원 같은 개념도 어쨌든 그 우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완벽한 도형이 뭐 구 또는 원인데 그 원을 끌고 들어와서 그 화성 실제로는 전혀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화성이 저런 식으로 다 그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걸 발상해내고 저거를 실제로 관측과 맞게 정리해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한 과학적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이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이 사고의 틀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을 해야지 하고서 되게 성공적인, 저는 아주 성공적인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저 주전원 개념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좀 이상하지만 한편으로 당시 관점에서는 아 이건 그 난제를 해결했다고 정말 박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단순한 답을 찾아보자는 결국 그런 발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지구, 달의 세트로 딱 바꿔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철학사조가 있잖아요. 오콤의 면도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라는 거죠. 하지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만 감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권위에 도전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문학이 있어요. 야, 너 철수랑 놀지 마. 아니 왜? 아니 철수 그 자식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을 의심했네? 뭐 철수가 아리스토텔레스 의심했다고? 야, 그 자식 안 되겠네. 영수, 너도 철수랑 놀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런 화성의 움직이를 봤는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은 뒤에서만 자기네 몇 명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뭐랄까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위 이제 중세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 자연 쪽은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에 맡겨버렸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윤리는 또 기독교에 이제 맡겨진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융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쨌든 간에 그 우주에 하느님이 만드신 당시 관점에서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어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적합했고 게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그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적인 생명체고 뭐 이런 식의 관점들하고 잘 어울려서 가다 보니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신용뿐만 아니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이제 그쪽을 옹호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 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갈릴레오는 이해했잖아요. 근데 설마 갈릴레오 혼자 이해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에요. 결투하다가 코 잘려가지고 이제 가짜 코 다 붙이고 있는 사람. 역사상 최고의 감식자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케플러도 없고 갈릴레오도 없는 거거든요. 케플러의 스승급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는 벗어나는데 갈릴레오의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천체들,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근데 지구는 여기 돌면 안 돼. 왜? 지구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품고 예수님이 되셔서 친히 밟은 곳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직접 왔던 지구가 다른 천체를 돌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 태양계가 지구를 또 돕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닌 모호한 어중간한 타협이에요. 근데 과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관측으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나요, 티코 브라헤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안 되죠. 안 됐죠.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거지로 행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가지고도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100년에 한두 명.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천문학과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중간한 타협 갖고는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다른 걸 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냈지만 죽을 때까지 답을 안 내고 있는 네. 이런 시간이 진행이 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릴레오가 결국은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또 이런 접근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네. 책인데요. 저 책은 쉽게 설명하려고 한 책이죠. 근데 이 책에는 세 명이 등장해서 4일 동안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어요.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토론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아주 좋은 예거든요. 사실은 여러 명이 나오지만 실제 인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비아티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살비아티 저 건너편에는 심플리치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심플하잖아요.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동설주의자예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겨울이면 큰일 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죠. 가운데 사그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손석희가 된 사람이에요. 백분 토론의 명사회자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살비아티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잔뜩 인용해가지고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그레도가 뭐냐면 사회자니까 자기 이해한 척해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살비아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비아티 이렇게 뭐라는 거야? 나 한마디도 이해 못했어. 그러면 살비아티가 다시 설명해. 다시 뭐냐면 지금 심플리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인용해서 이러이러하다는 거야. 내 말 맞지? 심플리초. 너 말 맞아. 너 내 말 제대로 들었구나. 야, 대신 설명해주고 두 번째 뭐냐면 칭찬해요. 야, 아리스토텔레스면 그걸 어떻게 아셨지? 정말 대단한데 우리 뭐 그게 제자가 돼야 돼. 그 세 번째 살짝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플리초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그레도 이해 못했어요. 뭐야? 그러니까 심플리초 뭐냐면 지금 살베티는 심플리초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잔뜩 인용해서 천체는 완벽하고 그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내 말 맞지? 해놓고선 야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대단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밤중에 하늘을 봤어요. 근데 어젯밤 하늘이나 100년 전 하늘, 200년 전 하늘 똑같더라고. 나는 천문도가 있잖아. 천문도 보고 비교해봤는데 그 아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되면 그거 천문도도 없이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훌륭하지 않아? 야, 우리는 그의 통찰력을 배워야 되고 그의 제자가 돼야 돼. 나는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해. 한참 띄워주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플리처가 뭐라 그래요? 쟤도 알고 봤지 상대방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었네? 얘기에 통하는데 하다가 세 번째 단계 다만 하늘을 보면요. 초신성도 생기고 흑점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벽한 건 아니고 요만큼은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그때 심플리치오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은 평생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아니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이만큼은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그 세 명 사이에서 가진 태도가 어쩌면 되게 겸손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갖는 태도죠. 과학자들이 갖는 겸손한 태도라는 게 뭐냐면 첫째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그죠? 그걸 인정하고 두 번째가 모른다고 말한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세 번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꺼이 자기가 기존에 갖던 생각을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사이 딱 관계가 이거죠. 일단 세 명이 다 난 천재가 아니야. 난 모르는 게 많아. 인정해요. 사그레도는 계속 모르겠는데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세 명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나오면 생각을 기꺼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면 영원히 실패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 아니면 우리 선생님의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그걸 이미 지금부터 300수십 년 전에 갈릴레오는 저 책에서 대화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사실은 제목이 저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로 차 있는 그런 책인데 예. 딱딱해 보이지만 그래서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어쨌든 갈릴레오는 사실 저 책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는 뭐 지동설을 풍자하게 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한 내용들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묘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저 시절에 요즘은 우리가 과학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 저는 실패 혹은 내가 속해 있던 어떤 학파라든가 내 스승이라든가 이런 실패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걸 깨나가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진리가 자유로워지는 예. 그런 방향을 이미 보여준 거잖아요. 그쵸. 본인 또 그 방향을 간 것이고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우리가 과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최초의 과학자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모호했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과학혁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천동설도 과학이었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과학의 새로운 그 접근법들이 생겨나고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적인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자세가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천동설이 부정이 되면서 하지만 천동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많은 데이터들 그 연구 속에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가 또 지동설 그러니까 결국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누구도 태양계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동설이 맞다고 아는 거는 천동설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그걸 부인하다 보니까 지동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동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동설이라는 우주관을 가질 수도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 재미있는 게 갈릴레오가 이렇게 지동설을 옹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나갔다느니 뭐 사실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근데 한편으로 재미있는 게 보면 갈릴레오가 또 그 밀물과 썰물은 달의 영향이 아니고 그건 지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흔들려서 그런 거라는 걸 또 고집을 부렸더라고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밀물과 썰물은 달의 힘 때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뭐 달의 모양에 따라 밀물 썰물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이나 금음달일 때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요. 살이라고 그러죠. 그쵸. 반달일 때는 차이가 적어서 이제 조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갈릴레오는 야, 세수대에 물을 담고 한 바퀴 돌아봐. 우리 찰랑찰랑 되겠지. 근데 지구는 자전만 한 게 공전자잖아. 돌면서 막 돌면 어떻게 돼? 물이 출렁출렁 되겠지. 이가 밀물과 썰물이라고 막 우겨대요. 그러니까 과학 어떤 분야의 한 전문가 다 아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 달의 인력 때문이라 하는데 달의 인력, 만류인력이 언제 발견됩니까? 누가 발견해요? 뉴턴이잖아요. 아이작 뉴턴이 발견하는데 아이작 뉴턴이 언제 태어나냐면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류인력을 모를 때인데 근데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달의 모양을 가지고서 옳은 이론을 만들어내서 성공했고 관찰의 결과로. 2000년의 뒤에 갈릴레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예전의 성공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너무 이제 뒷받침하려다 보니까는 네. 또 그쪽으로 빠져드는 한편으로 또 그런 실수를 해서 과거에 옳았던 과학을 또 잘못 해석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거디가 생겼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론에 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패했다가 그게 다시 뒤집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까지 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발표를 하고 그 이런 부분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네. 이제 안 받아들였다가 이 날이 돼서야 맞습니다. 1992년이면 불과 지금 30년이 안 됐는데요.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날이 저희 집사람의 27번째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의 전 교황님이신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갈릴레오 갈레의 후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300수십 년 전에 당신들의 조상 갈릴레오 갈릴레이 스님을 부당하게 핍박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기는커녕 태양계 변방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더군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가톨릭 교도들에게 알려드리기 오늘부터 지구의 자전거 공전은 합법입니다. 그런 거예요. 설마 1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알았지만 그 잘못을 시인하면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여태까지 만약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한다면 누가 그 지금의 훌륭한 교황님의 말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우주관을 우리 과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신뢰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권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고집을 한다면 놀랍게도 과학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수백 년 전에 그걸 알고 과학은 또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사실을 안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권위, 수백 년 전 그 시절의 권위를 갖고 있던 가톨릭 교회는 이제 와서야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는 건 과학이랑 다른 우리의 믿음 체계랑의 어떤 차이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차이. 과학은 실패를 수용하고 그걸 딛고 올라간다. 계속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그 실패를 즐겨 인정하는 게 과학적인 행위예요. 그게 생명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과학을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 실패가 너무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 학파가 무너지는 듯한. 근데 과학은 그잖아요. 제일 좋은 선생님은 제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자들은 선생님의 이론을 풍성하게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죠. 그렇죠. 좋은 제자예요. 근데 최고의 제자는 누구냐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밝히는 제자들가 진짜 최고의 제자죠. 근데 선생님들 화내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컸던 실패한 과학이지만 당시엔 훌륭한 과학이었고 저걸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점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뭐 우주에 우주선을 내보낼 수나 있었겠으며 그 잘못된 세계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모든 우리의 그 우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발전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굵직굵직한 몇 번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연금술 같은 거요. 예. 연금술은 따지고 보면 발상 자체는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금을 만든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방법을 잘 사용하면 인간이 영생 불사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까지 같은 신비주의인데 사실은 저 당시에 저 관점에서는 과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저게 과학이 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연금술이 과학인 이유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해리포터의 덤블도어 교장선생님이나 플라멜이랑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수백 년 동안 뭘 하잖아요. 그 마법의 돌이 왜 있겠어요? 그 연금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다 실패하죠. 연금술은 결국에 금을 못 만들었으니까 원소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다 실패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우리의 화학이 있는 거죠. 우리 이거 다 화학이잖아요. 그렇죠. 연금술에 실패가 없었으면 우린 여전히 돌, 기껏해야 청동, 철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연금술에 가지고 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평생을 바치겠어요. 심지어 아이작 뉴턴도요. 그렇죠. 그 만류력을 발견한 다음에 나중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연금술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 컸었던 거죠. 근데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리포터에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추구하는데 꼭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걸 추구해.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장수와 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꼭 너한테 왜 안 좋고 위험한 것만 추구하지? 그러는데 그건 교장 선생님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가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게 그렇잖아요. 장수와 돈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생명 과학들. 그다음에 우리가 풍요롭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나 에너지를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이었냐면 연금술사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의 두 가지 분야예요. 금을 만드는 거고 불로 장생의 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금술을 가지고 옛날에 중세에 정말 얼처가 없는 거 하지만 아마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들이 지금 20세기, 21세기를 바라보면 저게 몇백 년 후의 연금술이네. 연금술 버전 2 정도밖에 안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연금술을 저는 이제 이런 좀 신비적인 것도 좋아하니까 연금술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던 그 사원소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 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뭐 나비니 수은이니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네. 것들을 계속 끓이고 태우고 유황이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금술을 하던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 몇백 년 동안 아무리 해도 금을 만들 수는 없고 은을 만들 수는 없다. 왜 안 될까? 근데 이건 된다. 이런 가스는 만들어지고 이런 무슨 뭐는 뭐 이산화황은 나올 수 있고 유황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금은 안 되고 은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수백 년간 쌓다 보면은 저는 직접적인 연결은 안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결코 새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주기율표의 원소들과 그렇지 않은 화합물들과의 구분이 이제 점점 우리들의 경험과 그 실험 속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라부아지가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근대 이분이 화학의 라부아지인데, 이제 아버지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발견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원소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거면 원소 그러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생각하잖아요. 아까 이제 2009년이 그 국제 천문회 해라 그랬는데 2019년은 국제 주기율표회였어요. 왜냐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견한 지 150년 된 거였거든요. 근데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주기율표를 완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전에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원소가 전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체를 넣다 보니까 절대로 그 규칙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멘델레예프는 실패를 감수합니다. 빈칸을 놔두는 거예요. 못 채우고.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이걸 다 채우는데 실패했지만 이 빈칸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빈칸을 채울 거라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가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걸 성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채워나가고 전혀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와 다른 주기율표를 우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기율표의 아버지는 누구야? 멘델레예프라고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거로만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 사람도 원오브 댐으로 아무도 멘델레예프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고 2019년도 국제 주기율표의 해가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그 다른 주기율표 만든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한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200~300년 후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118개의 원소를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그리고 또 그 충돌기, 가속기 이런 데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뭐 17개의 그 기본적인 힘이 있다 우주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몇백 년 후에는 사실은 뭐 힘은 한 개밖에 없어라든가 힘은 뭐 100개가 있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과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실패를 인정하는 그 태도만은 가지고 있다. 옛날의 과학과의 다른 점이란 사실은 라부아지에의 업적 중에 하나가 사원소수를 깬 건데 그 라부아지에가 프랑스 혁명 때 죽은 사람이니까 18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저 때까지 2000년이 넘게 사원소설이 또 심지어는 뭐 의학과도 연결돼 가지고 유지가 되다가 라부아지에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흙이 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깨지게 된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정말 그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의 관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깨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그게 깨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실패와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원소설이 정말 대단한 거죠. 2000년 동안 세계성을 설명하는 데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성공이 깨져나간 결국 실패가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를 원소의 구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 시도하지 않았으면 실패조차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억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사실 실패 지금은 자연과학 큰 과학들의 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실패하면 또 최근에 우리 누리호를 쐈기 때문에 이 로켓 발사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로켓 발사를 첫 이제 로켓을 처음 만들어서 어떤 설계의 바탕으로 만들어서 발사했을 때 실패 확률이 7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나로호 10년 전 나로호 때하고 지금하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바뀐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로 실패하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엄청났었죠. 세금을 낭비했느니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막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가 결국에는 대통령도 나가서 실패다 딱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어쩌겠든지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가 큰 성공이에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성공이지 뭘 이걸 굳이 실패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그 태도 자체가 이제 우리는 거기에 관대해진 거죠. 네. 뭐냐면 우리는 로켓 발사 실패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 발사 실패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됩니까? 한 7나라, 8나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실패도 못 해봤어요. 시도도 안 해봤으니까. 시도를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에 성공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우리 이번에 경험했죠. 저 안 된다고 듣고도 가슴이 뭉클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우리나라가 10년 전과 지금 확실히 다른 게 선진국이구나. 네, 우리가 이런 선진국이 갖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저도 과거에 나로웠을 때 이제 세 번째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게 뭐 한 4년 가까이 걸리면서 세 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어마어마한 비난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나 우리 일반 대중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정도면 성공이다. 정말 훌륭했다. 이만큼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달성하진 못했지만 한편으로 이만큼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한 걸 보여줬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 두둔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졌고 네. 실패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게 됐던 뜻이죠. 그러게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미래 인재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또 관장님이나 제가 성장할 때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죠. 여러 가지로. 많이 너무 컸죠. 굉장히 컸죠. 한 번 실패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 큰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강박관념들이 사회 도처에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걸 떨치고 조금 더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특히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좋은 인용문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칼 세이건 박사가 과학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는 천문학자예요. 저는 생화학자고. 그러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갈릴레오와 이종걸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장님이 더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갈릴레오는요. 이게 태양의 가만인 줄 알았어요. 태양은요. 초속 230km로 속도로 날아가요. 그때 지동설이란 거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또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과 저랑 비교하면 누가 진화론을 많이 할까요? 관장님이 많이 제가 하시죠. 훨씬 많이 합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은요. 맨델의 유전법칙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알았어도 자기의 고민의 3분의 1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분은 전기가 있어요. 찰스 다윈 전기도 있고 갈릴레오 전기가 있는데 저는 이종걸은 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훨씬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 제 발목, 갈릴레오 제 무릎, 찰스 다윈 제 허리 정도예요. 그런데 과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만드신 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작은 표 하나씩을 채워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함으로 치면 우리는 그분의 뭐 손톱에 떼도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 치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쫓아오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과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유발 하라리 박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네. 현대 과학은 이그노라무스, 저 아마 라틴어 맞습니다. 예, 우리는 모른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고등학생들 아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교서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건 두꺼면서 재밌어요. 그다음에 앞에 절반이 총교서를 완전히 요약한 책이어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이 세계 일주를 먼저 하자. 서양 사람들 세계 일주 하면서 뭐합니까? 침략, 약탈, 살해 이런 거 했잖아요. 중국의 정화함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가서 이거 황제의 선물이야 선물 주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프리카를 쫙 해안선만 따라 갔다 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프리카 지도를 그릴 때 아프리카 내부도 그래요.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에 중국 내부들이 생겼잖아요. 뭐 아프리카 내부도 이렇게 생겼겠지. 지레 짐작으로 그립니다. 찰스 다윈이 탔던 비그로도 군함이었어요. 남아메리카의 해안선 지도를 그린 거죠. 그 군함에 과학자를 왜 태웁니까?
이그노라무스예요. 우리는 아메리카를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를 태워서 조사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게 해야지.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중국의 문명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그노라무스의 문화는 현대 과학을 만들어냈고 그 훨씬 높은 문명이 있었지만 지레짐작으로 점철했던 문명은 탈락하고 있죠. 현대 과학에서 탈락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과학에서 그냥 중요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른다는 실패.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이 되고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면 현대 과학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개인에게도 문명에게도 저것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정무 관장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게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그 과정이다 생각하는데요. 그 아까 그 천동설 지동설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 목성에서 달을 발견한 거였어요. 몇 개 발견했다고 그랬죠, 제가? 4개. 4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성의 달이 79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17개였어요. 2년 반 전에는 62개였는데 79개예요. 저도 뭐 11개, 12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 저 심하게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거든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필요하면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가셔야 됩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아주 잠정적인 답일 뿐이에요. 또 답 자체가 과학이 아니고 새로운 답, 앞에 답이 틀렸다는 것을, 앞에 우리의 성과가 실패라는 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발전하려면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성공이라니까요. 우리가 실패에 성공했냐 안 했냐가 이게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해보자. 해보자. 그것조차 해보지 않은 경우는 성공도 실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 정화의 그런 경우처럼 지레짐작으로 세상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 실패가 상당히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가 되게 확장될 수가 있고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을 아마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사이에 잠깐 끼겠습니다. 네, 두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두 분이서 대본 없이 계속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밤을 새도 가능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찰떡궁합, 뭐 환상의 콤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했죠. 앞에 치맥만 있으면 정말 밤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놓고 먹으면서 해보는 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질문 답을 드리는 방식을 좀 해볼 텐데요. 저부터 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실패에 대한 것, 실패는 뭐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와 성공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성공과 관련해서 이정무 관장님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거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죠? 수염 기르는데, 네, 수염을 계속 이렇게 몇 년간 유지하시는 것은 성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3주 정도에 3주 정도 이 정도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싹 밀고 다시 나오고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전자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한때는 이게 실패였어요. 군대에서는 예. 면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아침마다 아담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아, 역시 실패와 성공은 규정할 수 없다. 네, 영원히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줌 화상 연결로 질문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강태우라고 합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네. 궁금하신 게 네. 무엇인가요? 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실패하는 미래인의 양성,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과학 문화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국에 여러 과학관이 있지만 이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출연연이라든지 대학들의 참여가 좀 더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대학들이나 출연연이 여러 과학 문화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그 기존 과학 문화 행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미래에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뭐 과학 문화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출연연 대학은 원래 자기의 미션이 따로 있잖아요. 네. 연구라고 하는 기본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미션에 다 충실하게 자기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들도 과학 문화에 좀 기여를 하지 않겠어? 할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왜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되면 신문에 쫙 나와요. 경제학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신문 덮고 나면 기억 못하지만. 근데 왜냐면 다른 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는데 과학은 자연어로 쓰지 않고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자연어를 써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와 시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전달해 줄 사람들이. 그게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같은 분들이죠. 뭐 원종우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팟캐스트도 있고 아니면 과학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출연연이나 대학이 직접 과학 문화에 뛰어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참가한 사람도 재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연구자들도 대중과 만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관 같은 것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각 기관들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하는 쪽이니까 먼저 잘하는 쪽에 다가가서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비슷한 관점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대학들의 연구 업적이나 우리 연구 출연연,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연구 업적이 너무나 홍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때로는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명쾌하고 굉장히 훌륭한 업적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출연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지만은 출연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과학관과 함께 하던가 아니면은 뭐 팟캐스트라든가 다른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주체들과 함께 해가지고 자신들의 연구들을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출연연들에게 그게 뭐 좀 보람된 일이기도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우리 과학기가 아직 우리나라에 그 기초과학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았을 때 의외로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것도 하고 있구나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걸 제가 팟캐스트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접근들을 좀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과학 연구는 사실 세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세금이 투여되지 않는 과학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과학 연구의 주인은 시민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알을 전달해주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 문화 활동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 136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허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그 지역 선생님들하고 잘 협력을 이루다 보면 되게 뭐 많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이런 컨퍼런스가 그런 그 활동 중에 맞죠? 하나라고 생각이 예. 들고 두 분처럼 이렇게 유명하신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모시는 것 자체가 우리 좋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어쨌든 두 분 같이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어려운 과학 용어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요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다음 질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는 이정모 관장님의 이제 여러 책들과 강연을 통해서 과학을 재밌게 접하고 있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도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저같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도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양자역학이나 유전자 가위 또 최근에는 누리호까지 이렇게 일상에 스며든 과학 지식과 친해지는 방법이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마저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잖아요. 예, 네.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경우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 언론들,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들,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이 해외의 레거시 언론들에 비해서 과학 부분들을 이제 많이 다루지 않거나 다루는 경우에도 크게 다루지 않거나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의 흐름을 이제 접하는 거는 저희 팟캐스트나 네.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주제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 수 있지만 차분히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향을 보면은 이제 그냥 뭐 구글이나 이런데 그 뉴스 사이트 같은 데서도 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한 걸음 갔구나. 이게 뭐 유전자 과외가 이런 식으로 한 걸음 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결국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쪽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제 새로 나온 책들, 특히 이제 첨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새로 나온 책들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천과학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과천과학관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거죠.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되게 좋은 최신 뉴스들을 사실 해설을 해요. 그 책으로도 나왔고 또 잘 팔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분야를 자기가 깊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뉴스 시기로 그러니까 과학관의 유튜브들을 구독하면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좀 들어가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 하다 보면 자기의 관심 영역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필요해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명이라도 같이 관심을 갖고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책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성공적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이해한 거로 그 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친구들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아까 살비아티와 사그레도 심플리처 대화했듯이 이런 모습이 있으면 되게 덜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서 좀 재미있게 과학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학과 관심이 또 비슷한 그런 친구 한 명을 딱 사귀고 팟캐스트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면서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사실 오늘 주제가 실패에 대한 관대함이었는데 그래서 실패할 두려움 갖지 마시고 용기 내 가지고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응원하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네. 네.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는 애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시고 또 음악도 하시고 또 글도 보시고 현재는 또 과학에 열정을 하고 계신데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넓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원종훈 대표님은 자유로움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종우 대표님의 좀 초점이 맞춰진 질문인데요. 네. 그냥 실패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허. 예, 사실 이것저것 많이 했다는 것은 매번 실패했다는 것과 동의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도 했고 글도 쓰고 했지만 물론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했겠지만 한계에 항상 부딪히게 되죠. 한계에 부딪히면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뭐 항상 의심을 하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표는 항상 하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인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게 저는 이제 음악이든 글이든 뭐 과학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표출되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추구하는 것이 형태는 바뀌었지만 항상 계속 그런 식의, 아까 철학 얘기를 하셨는데 철학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심사가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뭘 하나에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나이가 되니 이것저것 뭔가 즐겁게 하고 산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렸네요. 얘기 들으면서 그 우리 원정우 대표님은 항상 뭔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고,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시면서 이 부족함은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뭔가를 채워 나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로 완벽했던 적은 없고요. 정말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추구하는 것들은 수단을 바꿔가면서라도 계속 추구해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적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네. 저같이 꼭 그런 뭐 나 자신을 알고 뭐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그런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길을, 방향을 찾고 그런 다음에 수단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정무 관장님께서 지그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원정호 대표님 말 들으면서 나는 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이 뭘까? 난 세상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명랑할까? 세상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안심하면서 안전하게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하면서 사는 세상이 좋겠다. 일단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그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확인하고 또 자기 생각을 바꿔나가고 합리적으로, 그러면 세상이 참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뭔가 나에 대한 바람, 세상에 대한 바람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이치도 깨닫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 아직 젊으시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또 뭔가 자유로운 영혼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서울 소재 과학중점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 고3이고요.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과학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실패 또는 성공을 많이 겪었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했었는데, 현재 제가 희망하는 학과가 이공계 계열이고 현재 꿈꾸고 있는 직업은 재료공학자입니다.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듯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등 실패를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가치관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실패라는 게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거. 예를 들어서 다트를 하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거 딱 던지면 이거 누가 못 맞히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아주 하염없이 먼 걸 던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못 맞추죠. 이거 실패했거나 실패 열심히 했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될랑말랑한 거리에서 내가 시도하고선 실패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높이 던져야 이런 게 나를 그 앞에 실패가 디딤돌이 되는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저기 무슨 박사님도 한 5명이 모여야 될 실험을 내가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 없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 말고 내가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실패에 내가 도전하는 거죠. 그러려면 제가 알아듣게 뭐냐면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해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구슬치기 할 때도 적당히 해보면 되는 거리가 있고 안 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적정선을, 경계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바로 전에 그 선생님들 발표할 때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 경계를 찾으라 그러는데 경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그 고등학생들의 그 자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내가 이 정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또 사람들에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계속 끊임없이 해봐야죠. 그래서 너무 뻔한 거 하지 마시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 하지 마시고, 아슬아슬한 그 경계를 찾아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렇게 하려면은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내가 수학 공부를 시작해서 3년 후에는
내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든가. 근데 이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장님도 가끔씩 뵙잖아요. 그런 분들 그죠?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좌절하고 배신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한편으로는 또 턱도 없는 그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요즘 이제 지구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 지구가 정말로 평평하다고 그걸 증명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미 다 증명된 부분들은 다 거짓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확실하지 않은 증명들은 다 진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무의미한 실패죠. 이미 다 검증된 걸 수백 년 전에 다 뒤집어진 정리된 부분들을 다시 다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일종의 이상한 신념이 개입돼 있거든요. 과학적인 그 접근보다는 뭔가를 믿고 싶은 그런 신념들이 많이 개입을 한 그런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이 지구 평면설이라는 게. 네. 그런 식의 접근들, 그런 식의 실패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런 우리가 택도 없는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고등학생이시니까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나에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영역들을 내 눈으로 보는 거죠. 보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 그렇게 추구해 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객관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실력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하고 하는 그 단계에 대한 객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신 있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응원 또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자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차 산업에 4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에 있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하루하루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이 기술의 흐름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실패를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 좋다고 하셨지만 이 시도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이제 2030 세대도 필요한 얘기지만 어쩌면 오늘 강연의 진짜 주인공이 될 이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웬만하면 실패도 좋지만 실패 안 하고 싶다. 시도를 좀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 준비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사실 여기 대답도 못 해주거든요. 2017년에 아마 10월 달 같은데 네이처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직업의 미래에 가는 거였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초등학생들은 그중에 뭐 65%는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죠. 네. 지금 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때 없었던 직업이 65%, 모르는 직업까지만 8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 학생들은 지금 부모님이 모르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넌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엄마 말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얘기했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가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흘려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거 하잖아요. 이렇게 왜? 자, 로봇과 인공지능이야? 그럼 나는 로봇학과 가야지. 인공지능학과 가야지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인공지능 전문가와 로봇 전문가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실제로 거기서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계공학, 전기공학, 재료공학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그 자기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나가 이걸 쫓아간다 하면 자기가 되게 확실하게 일을 할 때는 이게 뭐 이미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적응할 때 뭘 잘하는가 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찾지 말고 좋아하는 거 사실 다 알잖아요. 네. 저를 뭘 좋아했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관장님 과학과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과학자 됐어요 그러는데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좋아한 거 따르셨어요. 체육, 스포츠 좋아했고 음악 좋아했거든요. 제가 음악가가 됐거나
운동선수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내야,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사람들 만나고 경험해 보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좀 잘하는가 이를 좀 그걸 다 토대로 해서 자기의 직업을 삼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가지고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될 게 중고생이라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하는 걸 자주 하면 실패도 당연히 줄일 수 있겠죠. 예. 뭐 대표님.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윗세대, 전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의 지식, 특히 직업이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지혜는 거의 쓸모가 없죠, 이제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문명이 시대가 점점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저하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매번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네네 하면서 내 길을 추구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전반적인 교양을 쌓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올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배우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코딩을 배우면 좋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코딩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코딩을 배워서 코딩에 뛰어나져서 코딩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느 시점쯤 되면 인공지능이 코딩을 제일 잘하겠죠. 인공지능은 자기 언어로 코딩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정말 창조적인 코딩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웬만한 프로그램은 인공지능한테 그냥 말로 시켜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를 할 텐데, 적당한 코딩 실력으로는 뭐 어디 사실은 일할 때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하려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양한 교양을, 그래서 아까 이제 리버럴 아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뭐 문학부터 시작해서 철학이든 문학이든 과학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다양한 교양을 쌓자. 뭐 국영수 위주의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정말 탈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 교양도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세상에 적응하려는 내 힘이 지금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직업을 찍어서 혹은 어떤 대학을 찍어서 저기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라는 그런 등식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그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양한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런 태도가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네. 더 붙일 수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전반적인 지식이라는데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근데 실패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냐면 문학입니다. 문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실패가 없으면 문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다 주인공도 사랑에 실패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문학책을 하나를 읽었다는 얘기는 회복 탄력성 지수를 하나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만큼 여러분의 다양한 지식을 쌓을 때 독서력이 필요한데 문학만큼 여러분의 독서력을 키워주는 게 없어요. 철학, 인문학이나 과학책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독서력을 키우기는 어려운데 문학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펼쳐지잖아요. 머릿속에 많이 지도를 그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과학자들은 중고등학교 때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좀 손에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요약하자면은 유행을 쫓지 말고 잘하는 걸 찾고 잘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펼쳐내면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답변을 간략하게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강연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학문이 엔터테인먼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도 과학 대중화를 위해 일선에 계신데요. 과학을 좀 더 가깝게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두 분께 질문 주셨습니다. 짧게 시간 관계상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김상욱 교수님, 장동선 박사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아주 전공을 잘 보여주시는데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과학자 한 명 있으면 일단 자기가 그 시작하는 입구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입구가 된다. 좋아하는 롤모델 혹은 멘토 이런 한 명 필요하다. 네.
저는 이제 아까 그런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에서 항상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체와 상관없이 과학이 이제 우리한테 과학을 보여주는 그런 뭐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알았지만 아 저게 저런 의미였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 찾을수록 과학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에 그냥 머리로 알던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네,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자세 딱 이렇게 잡아서 네, 이 과학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경이롭고 저에게 많은 영감들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하시면서 영감을 얻으셨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 미래인재의 토크 콘서트 순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정모 관장님, 원종우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예. 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감사 인사와 함께 소감 잠깐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원종호 선생님이랑 뭐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네.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서서 얘기하니까 좀 더 근사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근사했다. 자주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사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저 관장님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 저희가 10여 년 여기저기 뭐 과천과학관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했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LED가 깔려 있고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하니까 뭐 스스로 뭔가 좀 된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우쭐우쭐해지는데요. 막. 네, 근사했습니다. 정말 오늘 시간 정말 알차고 또 황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1일차 토크 콘서트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실패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